동명목재를 창업한 강석진은 경상북도 청동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집안은 가난해졌고 어린 강석진은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부산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헤매다가 찾은 곳이 지금도 가구거리로 유명한 동구 자천동의 어느 일본인 가구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산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는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목공일을 배웠고 뛰어난 손재주로 5년 만에 부산을 대표하는 목공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동안 번 돈으로 동명제재소를 설립, 우수한 품질과 성실한 자세로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확대해 나가던 일본은 한국인의 기업 성장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공장들을 빼앗아 버렸었죠. 동명 또한 마찬가지였고 강석진은 눈물을 흘리며 공장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방 이후 목재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합판 사업에도 뛰어들었죠. 당시 목재의 수요는 많았지만 헐벗은 산천 어디에서도 이를 충족할 수는 없었고 대부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실은 줄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합판은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었죠. 가볍고 단단하며 가공이 손쉬운 합판의 생산이 시작되자 인기가 폭발하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동명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 있었고 이후 이어진 전후 복구 사업은 동명목재 성장의 배경이 되었죠.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기도 했으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남 일대를 강타한 4호 태풍으로 회사의 업목이 포항과 대마도 그리고 대한해협까지 흘러가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었죠. 1959년에는 인도네시아 업목을 수입했는데 이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바로 2년 뒤 박정희 정권이 산림 녹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목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죠. 이후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가공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동명목재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만 갔으며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겹치면서 제품은 더욱 불티나게 팔렸었죠. 여기에 미국의 인정을 받아 수출길이 열리자 다른 나라에서도 주문이 쇄도했고 유럽과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5년 삼성을 제치고 국내 재계순위 1위 자리에 올랐으며 70년대에는 7년 연속 수출 1위 기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74년 종합소득을 살펴보면 강석진 회장이 1위였고 2위였던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때 강 회장은 국내에 몇 대 없는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소형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사던 시절이었죠. 그 와중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으니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를 자랑했던 거죠. 그리고 동명목재는 동명산업을 시작으로 동명해운, 동명중공업, 동명개발 등을 보유한 굴지의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사업으로 얻은 이윤을 부산에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 경영이 유리했지만 서울로 옮기지 않았으며 부산 상공회의 소회장을 맡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향토은행인 부산은행을 설립하는가 하며 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산투자금융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강 회장은 성실한 납세 실적으로 소득세 납부왕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 지도층 의무에도 충실했죠. 특히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BBS 부산연맹을 결성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지금의 동명대학교와 동명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된 동명그룹을 부산 사람들은 동명왕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명그룹의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9년 장남인 강정남에게 사장직을 맡긴 후 강 회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경영을 맡자마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먼저 중형 8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젊은 사장이 취임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견해가 많았었죠. 더구나 석유 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도네시아가 수출 물량을 줄이자 동명목재는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6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면서 동명목재는 전면 휴업에 들어가고 말았죠. 동명목재의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여 배고파 못 살겠다, 밥이 아니면 원목이라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회사의 정상화는 생계가 달린 절실한 문제였죠. 그러자 오노일가는
자신들의 재산을 근로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했고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명목재의 결정타를 가한 것은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였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추진한 악덕기업 대상에 동명목재가 포함된 것이었죠. 그렇게 강 회장을 비롯한 사주 일가는 보안사로 강제 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 온갖 가혹행위가 이뤄졌죠. 장남인 강정남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옆방에서는 고문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임원들의 비명이 들렸다. 부친 또한 그곳에 감금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외부와의 연결은 차단된 채 2달 동안의 독방 생활이 시작되었고 회사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동명목재와 사조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했죠. 결국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현재 가치로 1조에 넘는 재산은 국가에 헌납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동명그룹은 해체되었습니다. 강 회장 일가는 이후 악덕 기업가라는 오명을 들어야만 했으며 가택연금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야만 했죠. 시리에 빠진 강석진 회장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남 강정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악덕 기업인으로 몰렸으니까요. 아버님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나처럼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왜 악덕 기업인이냐고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유언이 악덕 기업인이라는 누명을 벗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군부가 동명목재를 공중분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어요. 신군부에 찍혔다거나 반발한 적도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부친과 제가 소유한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명이 망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동명의 몰락에 대해 다른 이유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80년 발생된 노동자 투쟁이 그룹을 해체시켰다는 설이 있었죠. 아울러 부마항쟁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강정남은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를 거뒀지만 2심과 상고심에서 패소당하고 말았죠. 당시 대법원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될 정도의 강압이 심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3년 안에 각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공포가 만연한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정남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됐어도 그때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보위의 보고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사유로든 법적 제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부 시효가 지나 기각당하고 말았죠. 현재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동명대학교와 동명공업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강 회장의 장남은 부친의 명예라도 회복하자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강석진 회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개인재산 처분, 융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이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악덕 기업주라는 평이 없었다.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쓴 것은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시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전두환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정남은 마침내 가족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서는 동명목재를 동명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동명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동명목재는 몰락했고 이것은 부산경제 몰락의 신호탄이었죠. 신군부는 악덕 기업주를 청산한다고 말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동명목재에 이어 국제그룹마저 해체시켰습니다. 이렇듯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부산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제와 울산 등에서 많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산은 주변 산업도시의 배후도시로 전락하거나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